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고구려 다이치의 명확하게 일 맡기는 기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리더들의 지시가 종종 그렇게 모호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딱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설득력 있게 고쳐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봐. 이런 거요. 맞아요. 아니면 제일 심한 게 알아서 잘 처리해줘. 아, 그게 정말 막막하죠. 네. 혹시 이런 말 듣거나 아니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자는 이런 지시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모호함의 장막을 걷어내고 명확한 소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 시작 부분에 나오는 저자의 고백이 정말 솔직해서 인상 깊었어요. 아, 그 학창 시절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자기가 학창 시절에는 완전 모범생의 리더 역할도 곧잘 해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진짜 리더가 되니까 그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팀원들한테는 막 뜬구름 잡는 지시만 내렸다고. 바로 그 자기 반성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언어하죠. 네. 언어화, 연고화입니다. 근데 저자가 강조하는 게 이게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말을 잘하는 법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명확화, 그러니까 생각을 뚜렷하게 만드는 과정 그 자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리더가 이 언어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흐릿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내서요. 팀원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는 거죠. 언어화는 곧 명확하다. 아, 이거는 그냥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자는 이 명확함이 부족한 게 단순히 업무 효율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장시간 노동이랑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꽤 강력한 주장인데요? 네. 저도 처음엔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싶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팀원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성과랑은 별 상관없는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회의가 막 늘어나고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게 바로 장시간 노동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리더 입장에서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예요. 뭘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니까 그 답답함이 폭력적인 언사로 나가는 거죠.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이요. 사실상 지시가 아니라 그냥 감정 배설에 가까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을 깨니 모두가 지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비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 스포츠팀 감독 비유요? 네, 리더를 감독에 비유하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유능한 야구 감독은 타석에 들어선 선수한테 알아서 잘 쳐봐 라거나 네 생각대로 해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이번엔 무조건 희생번트를 대라. 네,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무조건 기다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인을 보내죠. 맞습니다. 선수는 그 사인의 의도를 전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리더의 역할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 뭔지 고민하고 그걸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 네. 그리고 팀원의 역할은요? 지시받은 그 행동의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까? 이걸 고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 이렇게 역할 분담이 딱 되네요. 정확합니다. 흔히 말하는 know what,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는 리더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노하우, 어떻게 잘할 것인가는 팀원의 영역이다. 그렇죠. 리더가 팀원한테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 즉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기업 리크루트 사례가 정말 놀라웠어요. 아, 그 영업 이야기요? 네, 보통 리크루트 하면 영업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완전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크루트의 진짜심은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었어요. 상층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 지시에 있었다는 거죠. 행동 지시요? 네. 예를 들어서 영업 초보인 계약직 사원한테도 첫 방문 시에는 무조건 이 자료의 3페이지만 보여줘라.
그리고 고객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렇게 대답해라. 거의 대본 수준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줬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본이네요. 그렇죠. 그 결과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월 1억엔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 리크루트 사례는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좋은 인재를 뽑으면 된다는 통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개개인의 타고난 역량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평범한 사람도 뛰어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그 시스템의 힘, 이라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통찰 같아요. 그렇죠. 알아서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 몇 명에게 의존하는 조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대적인 흐름과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일본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딱 그걸 보여주죠. 이상적인 상사 1위가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 있는 상사. 아니요.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상사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2위인 실수를 감싸주는 상사랑 20%포인트 이상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어요. 와, 이제는 누가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 내용의 구체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증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명확한 지시가 중요하다는 건요. 그런데 막상 고객 만족도를 높여라 같은 이런 추상적인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두 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추상적인 목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시인할 수 있는 상태요? 네, 예를 들어 고객 최우선주의라는 모호한 구호 대신에요,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상황, 즉 상태를 그려보는 거죠.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 손님이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요. 아, 그렇게 목표를 구체적인 상태로 정의하니까 뭘 해야 할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죠. 고객 최우선주의 실천,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면 아무도 안 움직이지만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자. 이러면 유아용 의자 갖다 놓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소음 줄일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저절로 따라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정의 내리기예요. 정의 내리기요? 이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상품 브랜딩 강화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있다고 해보죠. 이것만으로는 마케팅팀이랑 영업팀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이걸 타겟 고객인 30대, 40대 직장인 여성의 과반수가 우리 상품 이름을 듣고 아, 그 화장품 회사라고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 그 정의 내리기도 흥미롭네요. 근데 팀 내부에서도 그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요? 방금 예시에서도 마케팅팀은 TV 광고 인지도를 안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영업팀은 실제 매장에서 제품을 문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시각 차이는 어떻게 조율해야 하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목표가 모두의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질 때까지 계속 정의를 내리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네. 안다의 정의가 뭔지, 과반수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이런 걸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팀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핵심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리더는 이걸 절대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면서 강력해 보였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방법 중 하나예요. 모호한 지시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딱 3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요? 3번이요? 네. 예를 들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료를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싶다고 해보죠. 첫 번째 질문. 고객 마음을 움직이려면 뭘 해야 하지? 우선 잠재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두 번째 질문. 의견을 들으려면 뭘 해야 하지? 그들의 과제가 뭔지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하. 마지막 3번째 질문. 자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하지? 일단 약속을 잡아야 하니까 경쟁사 성공 사례를 팩스로 보내서 관심을 끌고 미팅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3번만 질문해도 고객 마음을 움직여라
라는 막연한 지시가 경쟁사 성공사례 팩스 보내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으로 바뀌게 되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번 프로젝트 홍보 좀 잘해봐 이런 지시를 받고 며칠 동안 진짜 막막했거든요. 아, 그때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일단 관련 기자 1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같은 첫 단계를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언이 바로 연습 메뉴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연습 메뉴요? 헬스장처럼요? 네, 비슷해요. 야구 감독이 선수들한테 고시엔에 나가라, 그 소리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스쿼트 100회, 팔굽혀펴 50회 같은 구체적인 훈련법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만들어라고 지시하는 대신에 우리 팀 A 선배의 우수 제안서 3개를 보고 디자인이랑 목차는 그대로 따라하되 내용만 이번 프로젝트에 맞게 바꿔보는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방식이 팀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느껴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 경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저자도 그 점을 알고 있고요. 핵심은 목표와 방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연습 메뉴는 결과물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에 대한 제안이거든요. 아, 과정에 대한 제안. 네, 리더는 이대로만 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면 당신의 제안서 작성 능력이 향상될 거고 그게 우리 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행동의 이유와 목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팀원이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리더가 그렇게 명확한 행동 계획이랑 연습 메뉴까지 다 제시해도 정작 팀원들이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회의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는 팀원들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책에서 다루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자는 팀원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자신의 의견이 좀 편협해 보이거나 반박당할까 봐 혹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럴 때 아주 효과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에 이 주장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 생각 틀렸어. 이렇게 공격하는 대신에요? 네. 예를 들어 한 팀원이 우리 회사는 무조건 인바운드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네.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혹시 인바운드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우리 상품이나 고객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죠. 와, 되게 부드럽게 시야를 넓혀주는 방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 주장이 만능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또 팀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표현할 때 뭔가 좀 찜찜한데요? 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네, 그럴 땐 이대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느낌을 구체적인 미래 예측 시나리오로 바꾸게 해서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런 소통 방식은 최근에 정말 중요해진 다양성과 포용성, D&I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단순히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좋았어요. 네, 저도요. 저자는 진정한 포용성이란 서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리더는 팀이 어려울 땐 다 같이 야근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당연한 기준으로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반면 팀원은 업무 시간 내에 끝내는 게 프로고 개인 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기준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이 충족되어야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으니까일 수 있고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바로 이 서로 다른 당연한 기준을 말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내 기준을 안 따른다고 비난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 당연한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차이가 클 텐데요. 책에서 혹시 이런 갈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팁도 제시하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야근에 대한 시각 차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때 그 다음 대화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저자는 그 다음 단계로 공통의 상위 목표를 다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공종의 상위 목표요? 네,
야근을 하자는 리더나 정시 퇴근을 하자는 팀원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는 상위 목표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목표는 같죠. 그렇다면 질문은 야근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질문 자체가 바뀌네요. 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이자, 오전 집중 근무 시간을 도입하자 같이 야근 찬반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준과 이유를 공유하는 게 바로 이런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서 잘하라는 그 모호한 말 뒤에 숨겨진 문제점들, 그리고 언어화, 즉 명확화를 통해서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저 멀리서 방향만 가리키는 등대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죠? 암초랑 해류까지 다 고려해서 안전한 항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리더의 말이 명확해지면 팀원의 불필요한 고민과 추측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곧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지죠. 네, 그렇죠. 결국 명확한 소통은 단순한 업무 스킬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배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분이 팀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리더가 또 알아서 잘 처리해줘 이런 모호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냥 막먹해하는 대신에 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스스로에게 3번 질문하기 이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이 지시를 완수하기 위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요. 아, 내가 먼저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리더에게 역으로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가 바뀌길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명확함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보는 거죠.